매크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주식 시장 얘기하면서 개별 종목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매크로 얘기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만. 즉 제가 인터뷰를 잘 쓰는 말이, 지금은 매크로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매크로를 모르면은 아무리 삼성전자, 엔솔, 뭐 해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캐시플로우 어떻게 되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빅픽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쓴 자료인데 이런 거예요. 지난 10년과, 즉 2009년부터 해서 2020년간의 매크로의 상황과 2021년 작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매크로의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게 결론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꾸로네요. 포인터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테마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지난 10년간에는 디플레이션 월드예요. 좀 달리 얘기할까요? 저금리 세상이었어요. 디플레이션 월드고 저금리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우리 다 인지하죠? 인플레이션 월드고 이제 상대적인 고금리 월드예요. 맞죠? 또 하나 있까요? 자, 지난 10년간은 리만 사태가 2008년 발생했고 2009년부터 작년까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펌핑질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QE라는 양적 완화, 엄청난 돈을 공급하던 월드였고, 저금리고 QE의 월드였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금리와 QT, 긴축의 월드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10년간에 뛰어놀아왔던 동네와 지금은 그 동네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적응 잘 안 되세요. 왜?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QE와 디플레이션, 즉 저금리 상황에 누가 위너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위너예요?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누구예요? 나스닥. 그죠? 지금 보신 차트예요. 누적 수익률이에요. 누가 위너? 나스닥, S&P 성장주가 위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이 왜 잘했고 이렇게 원더풀한 수익이 났을까라, 물론 수만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양적 완화와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어로 베네피셔리였어요. 수혜주였어요. 자, 그러면 야, 너가 아까 지금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긴축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뭐 투자해야 돼?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뭐? 지난 10년간 양적 완화와 저금리에서 가장 성과가 안 좋은 놈을 투자하시면 돼요. 누구예요? 보이시나요? 누구예요? 넘버원이 누구예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그냥 안 보이셔도 직감을 느낄 수 있어요. 원자재, 커머더티, 맞죠? 원자재고, 주식 스타일 뭐 있어요? 우리가 성장주와 그로스와 밸류 얘기하잖아요. 지난 10년간 누가 이렇게 됐어요?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했어요. 그럼 밸류 언더했죠. 그럼 대충 답 나왔어요. 그럼 인플레이션과 QT 상황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안 좋았던 놈이 오히려 이제 돈을 감고 금리가 높은 애들은 얘네들이 수혜주예요. 가치주와 커머더티. 그렇게 보시면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실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아마 더 안 보실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짙은 파랑은 이렇게 보세요. 짙은 파랑은 디플레이션 에셋. 디플레이션 에셋 뭐 하단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던 주식 자산들이에요. 뭐 주식, 성장주, 그리고 채권, 하이힐드가 디플레이션 자산이에요. 근데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에 위로 엄청나게 하늘로 날아갔던 자산군이에요. 반면 밑에 깔리는
옅은 푸른 색깔이 있어요. 쟤들은 뭐 인플레이션 자산군, 다시 얘기할까요? 인플레이션 수혜 자산들. 그럼 저기 뭐야? 이미 답 줬죠? 디플레이션 수혜군들, 그동안 계속 성과가 부진했어요. 누구? 가치주, 원자재, 이런 것들이에요. 끝자락이 잘 안 보이시죠? 저 화면에 끝자락 자세히 보시면요, 짙은 색깔은 딱 깨지고 있는데 밑에 건 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근데 최근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변수가 더 추가됐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음 주에도 종결될 수 있고 오늘 밤에 종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 보죠. 그냥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셔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 차지하는 비중 너무너무 미미해요. 볼 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물가에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건 원자재,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을 급등하지 않게 펌핑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애인데 얘가 불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덱스와 인플레이션 그리면 같이 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 당사자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곧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간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종전협상, 휴전협상이 타결될 수 있지만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그런 거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막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네요.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 생각합시다.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세계, 특히나 러시아가 굉장히 전 세계 주요 원자재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잖아요. 생략. 자, 우리 조금 더, 우리 PB보다 이제 앞으로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PB 도움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재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불러주세요. 첫 번째, 이런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인더스트리얼 메탈, 산업용 메탈, 세 번째 프리셔스 메탈, 귀금속, 네 번째 애그리컬처, 농산물. 그렇죠? 자, 우리는 계속 에너지와 산업용 금속 이런 쪽만 계속 포커스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 아는 얘기 생각하고 저는 농산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산물요,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곡류, 밀, 전 세계 곡류 시장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게요? 고객님한테 숫자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신뢰가 가요. 25%예요. 25%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이라도 타결되면 바로 유가 딱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농산물은 뭐예요? 농산물 오늘 종전돼도 해결 안 돼요. 즉 보세요. 농산물은 이런 거잖아요. 농산물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는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옥토가 뭐예요? 블랙 소일, 흑토거든요. 전 세계 흑토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달리 얘기할까요? 유럽 전체의 농사 짓는 땅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근데 다른 거와 달리 다 하신 얘기지만은 파종 시기가 있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씨를 못 뿌리고 있어요. 따라서 설령 뭐 다음 달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푸드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좀 더 얘기합시다. 여기서 한 더 추가할게요. 여기까지 대충 들은 얘기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파종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펌핑질을 해야 될까, 농산물을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뭐가 필요하죠? 비료. 그 비료 필요하잖아요. 증산하려면. 비료가 이제 전 세계 비료 생산 1위 누구? 러시아. 2위 누구? 러시아의 친구 벨라루시. 넘버 2예요. 얘들 다 제재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농산물 밀가격 제외하고는요 폭등하지 않았어요. 고민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 인플레이션 이달 정점 찍었다면서요. 다음 달 찍을지 누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런 얘기잖아요. 자, 레코드 하이 찍었는데 이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게 다 컨센서스잖아요. 자, 하나 더 컨센 더 할까요? 근데 팩트만 얘기하면은 1980년대 이후에 지난 40년 중에서 가장 높아요. 팩트. 두 번째, 근데 금리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대충 이 스토리 있잖아요. 하반기 정도 물가가 내려갈 거라 얘기하잖아요. 전제 조건, 전쟁이 잘 해결될 것이고 팬데믹에 의한 공급 서플라이 바틀렉이 해결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천천히 우리 예상보다 높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 길어지면요 물가 안 잡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제가 5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식이건 채권이건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는 연준이라고 말해요. 연준 금리. 그럼 이렇게 물가가 앙등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물가가 앙등하니까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카드 두겠습니다. 데이터 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연준금리에 브레이크를 올리잖아요. 그죠? 내년까지 3% 이상 올린다면서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브레이크 뭐가요?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브레이크는 뭐예요? 예, 연준 대차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두 가지 다 이제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경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연준 금리를 올린다는 건요 시중 금리에 브레이크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세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에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렵나요? 쉬운 얘기 할게요. 자, 연준이 돈을 어떻게 풀까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막 이렇게 일자로 딱 올라갔죠. 팬데믹 지난 다음에 어떻게? 국채를 사주면서 돈을 시중에 푸는 거잖아요. 그 돈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감잖아요. 그럼 반대로 국채를 팔아서 시중에 얘들 유동성을 흡입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 거야. 안 줄어들면 큰일 나요. 다 버블 나서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은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겁나는 거예요. 물가는 폭등하고 성장률은 엉망이에요. 그럼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고, 두 번째 돈을 시중 유동성을 줄여. 이렇게 돼요. 자, 대충 연결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 여러분 투자한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이 그림 뭐냐면요, 연준 대차 대표를 그거를 이제 미국의 유동성이라고 보고요. 요즘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짙은 색깔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글로벌 성장주와 수익률 같이 보세요. 놀랍게도 미국의 유동성 공급한 거와 같이 가요. 데이터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팬데믹 딱 터진 다음에 뭐 헬리콥터로 돈을 막 들어부으니까 똑같이
날아갔는데 아마도 저런 돈의 힘으로 갔던 사람들이 조금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매크로 얘기하잖아요. 매크로 얘기가 뭡니까? 매크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경기 침체, 경기 뭐 초기 이렇게 회복됐다가 다시 꺾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경제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잖아요. 보통 경기 확장 저점에서 고점까지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은 몇 년 정도 지속될까요? 경기 확장 국면 일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물론 PB들 이런 거 별로 안 봅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고객님과 60, 70 될 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모든 사이클의 아픔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깨질 때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그 전체 그림을 빅픽처 그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통상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요 직전 10년이었어요. 2009년 초반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해서 거의 120개월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 옅은 파란, 이게 뭐죠? 이게 그 옅은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뭐냐면은 S&P 500이라든지 그리고 P4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저점부터 경기 고점까지 과거 평균에 몇 달 걸쳐서 도달했니 얘기예요. 저점부터 고점은 몇인데 여기 밑에 짧은 파란 차트가 있죠. 그거는 지금이에요. 요번 사이클의 저점부터 직전 고점까지 얼마나 걸렸니예요. 와우. S&P 주가 볼까요? 과거에 거의 한 50개월 걸려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갔는데 이번에 10달밖에 안 걸렸어요. S&P 주가만 그런지 아세요? PBR, 밸류에이션, EPS, 기업 마진 모두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점에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럴까? 왜 이번에 이렇게 짧지? 근데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번 사이클이 경기가 꺾여서 됐던 게 뭐예요? 천재지변, 팬데믹 터졌잖아요. 저도 이 업계 일 얼추 한 3년 하고 있는데 저도 멘붕이었어요. 경제를 알면 알수록 더 멘붕이에요. 미국 경제 60%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이 팬데믹 거리두기 때문에 다 부도나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책 당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들어부었어요. 금리 제로, 아까 돈 공급한 거 보셨잖아요. 전대미문으로 돈을 공급했어요. 전대미문을 사용해 발생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 결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현재 경기 사이클을 여기 땡땡이 두 번째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저희 집에서 영어 발음 제가 제일 안 좋아요. shorter and hotter. 가장 짧고 가장 뜨겁게. 이럴 때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이랬어요. 2차 대전 이후에 1946년부터 1955년까지 10년 주기에 사이클 2번 돌았어요. 어쨌건 간에 현재 비록 최 2년이 이제 만 2년 됐잖아요. 팬데믹 딱 터지 만 2년 됐는데 이미 여러 가지 신호가 경기 후반 사이클로 진입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잖아요. 자세한 거는 제 이름 검색하십시오. 지난주에 신문 기록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장단기 금리차 무지 중요합니다. 제가 퀴즈 드릴까요? 하도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보편화되었는데,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된다. OX. O 맞나요? 자,
장단기 금리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X라 생각하시는 분 한 5명도 안 되네. 여기서 저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 드릴게요. 이분들 정답이에요. 이분들 정답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게 경기 침체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한두 번 예외가 있었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모든 경기 침체 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더라. OX. 예, 이건 O예요. 이건 O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 퀴즈.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은 몇 달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나요? 물론 이게 구간을 언제부터 언제 자르냐가 다 다른데 이건 제가 답할게요. 요 뒤에 자료 있어요. 평균 한 18개월. 1980년에 평균 18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왔대요. 빠른 건 7개월, 늦은 건 25개월. 만 한 2년 뒤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갔대요. 주식 언제 깨진지 아세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주식쟁이들은요, 경기 침체 직전까지 주식을 계속 버블을 태워요. 아무튼 간에 평균 18개월이니까 이번에 4월 1일에 역전됐으니까 단순 얘기하면 내년 하반기 한 4, 4분기에 깨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의 밑에 결론은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한 것은 주식을 지금 팔으란 셀 사인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는 스타일을 바꾸어라는 사인이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는 거는 좀 전에 제가 경기가 굉장히 빨리 해서 이번 사이클 짧을 거라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후반으로 들어왔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면 전반기와는 다른 형태의 투자가 여러분이 필요할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할게요. 역전된 이후에 1년 동안 성과 괜찮았대요. 과거에. 요거는 제가 아까 뒤에 저 진행분들한테 좀 불편함을 드렸어요. 자, 그럼 결론. 지금 글로벌 경제는 어디쯤 와 있죠? 자, 레이트 경기 후반 사이클에 와 있다고 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요?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 100%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100%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인데 지난달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메릴린치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테일 리스크는 뭐냐면요, 정규 분포를 그리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고 요 사이드 꼴이 있거든요. 그게 테일 리스크인데, 즉 금융시장에서 투자시장에서 테일 리스크라고 하면 발생 확률이 작은데 이게 터지면 쓰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질문 뭘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불행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차이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요, 물가와 성장률과 얘기하면 되는데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성장률과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기존 인플레이션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연말 대비해서 이번 3월 말 글로벌 IB를 전망 볼까요? 자, 인플레이션 전망 그때보다 높나요, 낮나요? 높아졌어요. 전쟁 터졌으니까. 이거는 바로 답 나오셔야 돼요. 높아졌어요. 글로벌 성장률 전망 어떻게 됐죠? 금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 맞는데요, 방향은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갈 가능성 낮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전천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확률 낮은데 그냥 한번 알아나 보자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내가 뭐 해야 돼? 그죠? 힌트. 과거에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에요. 엄청난 물가 올라가고 성장률 둔화될 때. 그때 여기 성적표예요. 뒤에 분들 안 보이시죠? 아까 제가 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 골드, 밸류, 원자재, 가장 안 좋은 거 테크. 잘 안 보이나요? 이게 2개월짜리 짜리 보니까 이거 보면 더 쉬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차트의 값들이 뭔지를 연도별 성과입니다.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제일 언더했던 애가 누군지, 가장 앞섰는 애가 누군지를 보세요. 아무튼 그럼 결론은 요런 리스크도 조금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여요. 뒤편에 너무 아쉬워요. 제가 여기 세미나를 온다고 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열심히 자료 업데이트했어요. 이 자료는 바클레이에서 지난주에 나온 자료예요. 경기 사이클별로 어떤 스타일을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대충 우리가 결론 냈잖아요. 경기 중후반 무렵에 와 있다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빨간 점선으로 딱 체크해놨어요. 경기 후반 무렵에 누가 성과가 좋은지. 그냥 간단합니다. 성장주 안 좋고 밸류주, 스몰캡이 좋았어요. 그냥 파일 다 갖고 하시면 되지, 안 찍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시죠. 이 차트도 좀 복잡한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기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차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 잘 안 보이네요. 저기 밑에 차트가 여기서 진한 색깔이 미국 10년만 국채금리예요. 10년만 국채금리인데 10년만 국채금리가 중에서 어떤 거냐면 실질금리란 얘기예요. 이걸 제가 설명드릴 시간 없고 그냥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바 차트를 아래로 가면 플러스예요. 즉 아래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파란 색깔 실질금리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올라간다는, 실질금리 올라갈 때 검정색 차트가 아래로 꺾이네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자, 지금 밸류에이션 비싼 게 뭐예요? 성장주, IT주잖아요. IT주와 나머지 밸류에이션 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기타 애들은 못 올라가고 IT주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이렇게 갭이 줄더라,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할까요? 오늘 이 차트는 없는데 그냥 실질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하시면 안 돼요. 가치주 하셔야 돼요. 수만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명목 금리가 아닙니다. 실질 금리예요. 자, 또 이런 얘기 하죠. 증권사 이런 얘기해요. 지난 한 1, 2, 3개월 동안에 성장주가 박살이 났고 가치주, 에너지주가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성장주 크게 안 비싼 거 아니에요? 반면 가치주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답, 결론, 아닙니다. 이거 지난주에서 제가 그린 밸류에이션 데이터예요. PER 데이터입니다. 이 차트 지금 보시면요, 바 차트는 현재 레벨이고요, 거의 검정 색깔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입니다. 자, 이쪽에 바 차트가 밸류에이션 PER 높은 애들 거의 다 성장주고요. 이쪽 끝이 누구예요? 제일 낮은 데가 누구예요? 안 보이시나요? 에너지, 그 다음 파이낸셜,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다 가치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밸류에이션 비싼 애들 가운데 10년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다 위에 있죠. 근데 이쪽 왼편에 있는 애들은 싼 거에다가 비슷하거나 아직 싸요. 안 비쌉니다. 생략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오른쪽만 보여드려요.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보시는 거에 이쪽 편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 섹터와 미국 국채 실질금리의 상관성이에요. 상관성이 플러스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금리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금리 올라갈 때 성과도 같이 올라가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지? 얘들이네요. 파이낸셜,
뭐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이런 애들이네요. 그죠? 아까 했던 얘기 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성과가 저조하네, 아웃퍼폼 했는데 그냥 사사분면 보면 돼요. 사사분면이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을 때 다 좋은 애들이에요. 이론적으로. 영어 잘 안 보이는데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파이낸셜, 배당주, 밸류주가 과거 데이터를 좋았대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크. 큰 그림에서 왜 삼성전자가 안 간 줄 아세요? 불행히도 한국은 성장주라서 그래요. 그 나이따라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전략,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투자주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비싼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 비싼데 비싼 거 아세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이 차트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난 50년 대비해서 S&P 500 대비해서 기술주가 과거 1970년 니프티 50, 2000년 IT 버블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 얘기고요. 에너지 주식, 여기서 말하는 건 에너지 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엑슨모빌, 옥시덴탈 이런 거 얘기입니다. 그런 주식들 보세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표 자세히 보시면요, 표준 편차 플러스 2예요. 이론적으로 표준 편차 플러스 2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지난 100년 중에서 1% 확률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비싸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불편함과 좋은 점이 있는지 아세요? 자, 비싸지 않은 주식을 쓰면 첫 번째는 약점은 뭐냐면은, 자, 버블 자산이 막 날아가요. 그때 내 거 좀 소외돼요. 근데 반대로 깨질 때 어떻게 돼요? 되게 편안해요.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저평가 자산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고배당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리 올라갈 때와 배당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요. 상관세 플러스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이거를 물가를 4등분을 했어요. 물가가 가장 낮을 때, 물가가 가장 높을 때 그래서 1분면 그러니까 25%, 50%, 75%, 80%인데 3Q, 4Q가 과거 평균보다 물가가 높았을 때인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물가가 평균보다 낮을 때는 S&P 500 대비 고배당주 재미없어 라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평균보다 올라갈수록 S&P 500보다 배당주 성과가 더 상대적으로 잘하더라. 그리고 배당주의 장점 뭐예요? 예를 들면 배당 5%라잖아. 배당 5%면 뭐예요? 1년 동안 주가 5% 무너져도 5% 배당주니까 똔똔. 그죠? 그리고 고배당주들 대다수가 가치주라서 비싸지도 않아요.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혜주, 그리고 비싸지 않은 거, 그리고 고배당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증대됐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년에는 경기 침체 확률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 주식 투자 어떻게 가능한 금리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고 전쟁 리스크가 계속 있잖아요. 이거 해지해야 되잖아요. 해지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늘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실물 자산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머징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저를 직간접으로 아셨던 분은 제 작년 초부터 주구장창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머징은 중립인데 그나마 이머징 요즘 사랑하는 데 있어요. 원자 수출 국가. 저희 자문고비 포트에도 원자 수출 국가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한투하고 KB증권 다음 주에 출시하는데 저 랩 성과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런 방식으로 녹였을 때에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의 성과입니다.
대충 한 30한 7%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1, 4분기 저희 원본 안 깨졌어요. 그럼 제가 뭐 S&P, 나스닥은 비교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 3월 30일 이후에 다시 나스닥이 이렇게 한 7, 8% 밀렸잖아요. 저희 올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현재 투자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저 연초 이후에 3월 30일까지거든. 이렇게 다 저는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낼게요. 제가 어저께 KB 골든와이즈에 저희가 이제 KB증권에 랩을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KB 도곡 PB센터장이 이거 골든와이즈 팔자고, 은행 VIP들한테. 왜냐하면 저는 종목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 ETF로 분산 투자하는데 저는 매크로 얘기해서 큰 항공모함을 운전하는 것처럼 저 멀리 뭐가 움직이는지 조금씩 튜닝해서 가는 거 컨셉인데, 근데 제가 클로징을 이렇게 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반전에서 해야 될 전략과 후반전에 해야 될 전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뭐예요? 전반전에는 골 잘 넣는 공격수들을 많이 포진하면 되잖아요. 한두 골 먹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성장 잘 투자해서 더 수익 내면 이 게임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은 후반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후반전. 근데 여전히 전반전처럼 수비는 되게 약하고 공격수만 잔뜩 넣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로지 성장주 위주로 갖고 있어요. 최근에 약 좀 흔들려서 그나마 좀 줄여서 한 반반까지 내려오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치 이거는 후반전에 수비는 헐렁하게 하고 공격수만 잔뜩 넣어놓은 게임이에요. 근데 뭐예요? 후반전이잖아요. 한 골만 먹어도 이 게임 지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후반전에 플레이어도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전반처럼 굉장히 공 잘 넣는 애들보다는 방어를 잘하면서 큰 욕심 안 부리면서, 큰 골은 아니지만 예금보다 한 자리 중후반 때나 그냥 운 좋으면 10% 정도 나올 수 있고, 근데 하방 리스크를 막아주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요, 그 아침에도 PB센터에서 제가 엔비디아 얘기가 너무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게, 그 얘기를 센터장하고 얘기하는데 고객이 따르릉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많이 깨졌대요. 그래서 좀 이따가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 대표님 잘 안 된다고, 개인 고객들한테. 왜? 본인이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먹었던 그런 느낌도 있고 저점 매수해서 먹었던 게 있고, 마치 이걸 여기서 빼라는 거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다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후반전이에요. 그럼 후반전에 맞게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3분밖에 없는데 질문 좀 받을까요? 너무 쉬웠나요? 네,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썼던 글입니다. 조선일보에 썼던 글인데, 아무튼 그냥 잘 정리하면은 지금부터는요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매크로를 보십시오.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의 이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수익이 안 좋아서? 아니요.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시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이거가 전체를 지배하는 형국입니다. 왜? 이제 다 비싸졌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꼭 매크로 쪽을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좀 안전하게 고객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